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에서 심각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추세가 잠잠해지는 것과 비교해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은 특히 판정자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모델이 현재 전 세계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벌써 한국산 테스트 키트에 대해 수출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100여 개국에 달할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먼저 발생한 중국에서도 테스트 키트가 존재하지만 세계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테스트 키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세계 각국이 한국산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중국으로부터 긴급 수입한 테스트 키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스페인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확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국 제품의 경우 겨우 30%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중국산 테스트 키트는 가치가 없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30% 정확도라면 테스트를 하나마나한 수치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스페인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한국산 테스트 키트의 값어치는 더욱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스트 키트를 수출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이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무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천문학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G20 국가 정상들마저도 한국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밤에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료인, 그리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상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자며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지만 G20 국가 중에서 가장 추세가 진정된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통해 판정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국은 신속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테스트 키트를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테스트와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특별 입국 절차뿐만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한 어플을 통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매일 업데이트하며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부분이 G20 정상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보다 판정자 수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미국은 판정자가 81,836명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81,782명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기록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CNN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판정자 수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해 미국 전역에서 판정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미국 의료인은 이런 SNS를 남겼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땀에 젖은 내 얼굴 등을 보며 집으로 가는 내내 또다시 울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방문이 허락되지 않아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형제자매까지 볼 수가 없어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미국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CNN 기사에서는 현재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가 진원지이지만 이제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도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판정자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주 내에 침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보호장비 등이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사업의 광범위한 폐쇄로 인해 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약 3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967년에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 사상 최대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1982년 10월 2일에 신청한 69만 5천 건의 청구였는데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증한 것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 법안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조 달러면 원화로 2,400조에 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인데 저것도 부족할 정도라니 아무리 경제 규모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정말 미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또한 CNN 기사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한 전문가는 여름에 발병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희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상황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어떤 형태로든 이것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공식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자마자 아베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3월 26일 상황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대책회의에서 주지사들에게 주민의 외출 자숙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이용 제한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지사들은 도민들에게 21일 정도 자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단축이나 연장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지사가 도쿄를 봉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일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쿄지사 발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토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에서 판정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제의 중심이기도 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를 봉쇄하는 경우 일본 경제에도 더욱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동시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일본 내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한 방침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전문가의 조언은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게 1년을 연기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파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더더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하는데 아베 총리는 그런 것은 깔끔하게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부인 역시 일본 내에서 상당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주간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각지에서 자숙을 요청하는 가운데 출입이 제한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키에 총리 부인이 그 공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보도된 것입니다. 만개를 맞이한 벚꽃과 미소의 남녀, 사진의 중심에는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진을 확인한 참가자의 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키에와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베 총리와 그의 부인은 벚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벚꽃 스캔들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곤란을 겪더니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호히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키의 부인의 벚꽃놀이에 대해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회의를 가진 후에 구내의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행정권을 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직접 부인에게 확인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다니 왠지 상당히 공색한 변명 같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숙을 요청하는 시기에 총리 부인이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회의를 한 것 자체가 자숙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으며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 부인이 할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쿄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 매체 동양경제에 따르면 도쿄를 중심으로 생활용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기이하게 바라볼 정도로 차분한 상태이며 사재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모습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지사가 지난 3월 25일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대 국면이라고 발표한 시간을 기점으로 더욱 폭증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컵라면이나 레토르트 식품과 쌀, 생수까지 모두 품절이 되어 귀가 도중에 저녁 식재료를 사려고 온 직장인들이 슈퍼마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고 비명을 내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참담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단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교토에서는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후 일본은 국제그룹 관광정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국제관광의 진흥에 역량을 총집결했습니다. 하지만 3월 12일에 발표된 교토시 관광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아 숙박 가동률이 대략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토의 여관은 수익 제로가 속출했으며 중소 및 신흥 비즈니스 호텔은 더욱 심각해 가동률이 60%에서 70% 감소는 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가가 아니라 숙박 단가를 대폭 낮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매출액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일본 곳곳에서 수많은 숙박시설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일본은 호텔 버블 시대였는데 현 상황과 더불어 도쿄올림픽마저도 1년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 관광산업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3월 26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외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상황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몰라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제한하고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태가 수면 아래에서 악화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위기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요청하며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베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위험보다 기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 모두가 위기라고 말했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지오 엘리먼트의 김대현 부사장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통제하면서 압박을 가한 거죠. 일본에선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자국 내 정치 갈등을 해결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김대현 부사장의 말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기회가 됐습니다. 기업들은 재고 확보에 힘을 쏟았고 공급망을 다양하게 늘렸으며 대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만큼은 절대 한국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SK는 국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냈고요. 일본이 타격하고자 했던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은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한국이 반도체 절대 강자임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정부도 수출 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했는데요. 이렇게 민관이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지난 1년간 차질 없는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내 소부장 제조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도 미소 짓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꾸준히 소부장의 국산화를 원했지만 대부분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화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어온 게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중소기업의 소부장은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박재근 회장은 지난 29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잠자는 한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히 고난도 소재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향후 과제도 제안했죠. 그래서 정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2조 원 넘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소부장 산업을 더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을 합쳐 소부장 자립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독립운동을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자립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WTO 제소를 통해 건방지게 시비를 걸어온 일본에게 반격도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 경쟁력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국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민관이 힘을 합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의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개발하기 어려운 고난도 신소재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세계 최초로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고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핀은 2010년 노벨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팀이 최초로 발견해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한 물질로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한 종류인데요. 이 그래핀이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핀은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배 이상 좋습니다. 전도율이 좋다는 건 전기가 그만큼 잘 통한다는 건데요. 구리 대신 그래핀으로 전선을 만들면 구리보다 100배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성이 빠르다고 해요. 둘째, 그래핀은 다이아몬드보다 열이 더 잘 전달됩니다.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에서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을 방출할 물질이 필요한데요. 다이아몬드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은 다이아몬드보다 비용이 적으면서 열 전도율이 2배나 높은 거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핀은 강철보다 더 단단합니다. 보통 단단해야 하는 곳엔 강철을 사용하는데요.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나 더 단단합니다. 게다가 탄성이 매우 좋아서 휘고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최고의 소재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미래적 가치가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래핀을 잘만 활용하면 초고속 반도체는 물론 휘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 전지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핀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핀은 이렇게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더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대량 생산을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2010년 처음 발견된 이후 10년간 열리지 않았던 그래핀 상용화의 문을 대한민국이 연 겁니다. 한국은 이제 그래핀 대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흑연 광산에서 채굴한 고품질 흑연으로 그래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한국은 이렇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신소재 그래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그래핀 관련 특허 취득수가 가장 많았고요. 현재는 그래핀의 국제 표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핀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리더까지 맡고 있기도 하죠. 스탠다드 그래핀은 국내 그래핀 업체 최초로 미국의 기술 전문지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 인사이트가 선정한 첨단 소재 기술 기업 탑 10에 선정됐습니다. 경쟁사보다 우수한 품질의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노메딕스는 최근 150억 원 규모 투자를 완료하고 연간 4톤 규모의 그래핀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700조 원 수처리 시장을 개척했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머지않아 인류에게 인터넷보다 그래핀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래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는 한국 기업인 스탠다드 그래핀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국이 20년 내 그래핀 중요 국가로 부상해 신소재 분야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그래핀 대량 생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그래핀으로 불리는 비정질 질화붕소도 최초로 발견하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체계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언택트 서비스를 앞세워 GVC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각인시키는 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죠.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많은 국가들이 연구개발센터나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듀폰과 램리서치, 독일 머크,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 심지어 일본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한국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일본의 9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소부장 강국이 되고 있고 또 새로 추진하는 소부장 2.0 전략까지 생각한다면 한국은 곧 일본을 뛰어넘고 반도체 산업에서 독립해 진정한 의미의 탈일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꿈의 소재인 그래핀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갈수록 일본에서는 아베의 수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처음에 한국이 별 수 없이 일본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마저 아베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고 언론마저도 일본 기업만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치졸하게 부당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를 다시 진행하고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에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들은 발표도 끝까지 일어나는 잡초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치졸한 수출 규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소부장 산업으로 경제 극기를 이루면서 일본의 무릎을 꿇리고 있죠. 물론 일본은 계속 뒤에서 한국에 대한 속좁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G7 회의에 한국 참석 반대부터 WTO 사무총장 후보 낙선운동 얘기를 꺼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은 더 단호하게 대응해서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국력도 더 쌓아나가야 할 겁니다. 가까운 미래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완전한 소부장 강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